잠잘 때 듣는 고사성어 이야기. 닭이 망양. 달아난 양을 찾는데 길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양을 잃었다는 뜻으로 학문의 길이 다방면으로 갈려 진리를 찾기 어려움을 비유한 말이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사상가로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주장했던 양자와 관련된 이야기다. 어느 날 양자의 이웃집 양 한 마리가 달아났다. 그래서 그 집 사람들은 물론 양자네 집 하인들까지 청해서 양을 찾아 나섰다. 하도 소란스러워서 양자가 물었다. 양 한 마리를 찾는데 왜 그리 많은 사람이 나섰느냐? 양자의 하인이 대답했다. 예, 양이 달아난 그쪽엔 갈림길이 많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 모두들 지쳐서 돌아왔다. 이에 양자가 말하였다. 그래, 양은 찾았느냐? 아니요, 갈림길이 하도 많아서 그냥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어허, 그러면 양을 못 찾았단 말이냐? 예, 갈림길에 또 갈림길이 있는지라 양이 어디로 달아나는지 통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양자는 어두운 얼굴로 그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그 까닭을 물어봐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게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한 현명한 제자가 선배를 찾아가 사실을 말하고 스승인 양자가 침묵하는 까닭을 물었다. 그 선배는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큰 길엔 갈림길이 많기 때문에 양을 잃어버리고 학자는 다방면으로 배우기 때문에 본성을 잃는다. 학문은 원래 근본은 하나였는데 그 끝에 와서야 이같이 달라지고 말았다. 그러므로 하나인 근본으로 되돌아가면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없다 라고 생각하신 것이다. 그렇지 못한 현실을 저리 안타까워하시는 것이라네. 단장. 창자가 끊어졌다는 뜻으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을 말한다. 진나라의 환원이 촉당을 정벌하기 위해 여러 척의 배에 군사를 나누어 싣고 양자강 중류의 협곡인 삼해을 통과할 때 있었던 일이다. 환원의 부하 하나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붙잡아 배에 실었다. 어미 원숭이가 뒤따라왔으나 물 때문에 배에 오르지 못하고 강가에서 슬피 울부짖고 있었다. 그렇게 배가 출발하자 어미 원숭이는 강가의 병풍처럼 펼쳐진 벼랑도 아랑곳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배를 쫓아오는 것이 아닌가. 배는 100리쯤 나간 뒤에 강기슬에 닿았다. 어미 원숭이는 서슴없이 배에 뛰어올랐으나 그대로 죽고야 말았다.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 너무나 애통한 나머지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 이 사실 난 환호는 크게 노하여 원숭이 새끼를 잡아온 부하를 매질한 다음 내쫓아 버렸다고 한다. 당랑거철.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바퀴를 가로막는다는 뜻으로 미약한 제 분수도 모르고 강적에게 항거하거나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을 비유한 말이다. 한시외전 권팔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있다.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 장공 때 일이다.
어느 날 장공이 수레를 타고 사냥터로 가던 도중 웬 벌레 한 마리가 앞발을 도끼처럼 휘두르며 수레바퀴를 칠 듯 덤벼드는 것을 보았다. 어허, 이 맹랑한 놈이로구만. 저건 무슨 벌레인가? 장공이 묻자 수레를 호종하던 신하가 대답했다. 예, 사막이라는 벌레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줄만 알지 물러설 줄은 모르는 놈인데 제 힘도 생각하지 않고 강적에게 마구 덤벼드는 버릇이 있습니다. 장공은 고개를 끄덕이곤 이렇게 말하였다. 그래, 저 벌레가 인간이라면 틀림없이 천하무적의 용사가 되었을 것이다. 비록 미물이지만 그 용기가 가상하니 자, 수레를 돌려 피해가도록 하라. 대의멸친. 대의를 위해 친족도 멸한다는 뜻으로 국가나 사회의 대의를 위해선 부모 형제의 정도 돌보지 않는다는 말이다. 춘추 전국시대인 주나라 환왕 원년의 일이다. 위나라에선 공자 주우가 황공을 시해하고 스스로 군우 자리에 올랐다. 황공과 주우는 이복 형제간으로서 둘 다 후궁의 소생들이었다. 성군 장공 때부터 충의지사로 이름난 대부 석작은 일찍이 주우에게 역심이 있음을 알고 아들인 석후에게 절교하라 했으나 듣지 않았다. 그렇게 석작은 황공의 시대가 되자 은퇴하게 되었는데 그 후 정말 얼마 안 되어 석작이 우려했던 주우의 반역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반역은 일단 성공했으나 백성과 귀족들로부터의 반응이 좋지 않자 석훈은 아버지 석작에게 그에 대한 해결책을 물었다. 예, 석작은 이렇게 대답했다. 역시 전하의 종실인 주왕실을 예방하여 전자 배하를 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천자를 배할할 수 있습니까? 먼저 주왕실과 각별한 사이인 진나라 진공을 통해 청원하도록 하여라. 그러면 진공께서는 선처해 주실 것이야. 이리하여 주와 석후가 진나라로 떠나자 석작은 진공에게 밀사를 보내어 이렇게 고하도록 일렀다. 바라옵건대 주군을 시해한 주와 석후를 잡아 죽여 대의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진나라에선 그들 두 사람을 잡아가둔 다음 위나라에서 파견한 이패간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형했다고 한다. 도외시. 안중에 두지 않고 무시해버리거나 문제 삼지 않음을 뜻함. 중국 후한의 시조 광무제 때 일이다. 광무제 유수는 한나라를 빼앗아 신나라를 세운 왕망을 멸하고 유연을 황제로 삼아 한나라를 재응하게 되었다. 대사마가 된 유수는 그 후 동마, 정미 등의 반란군을 무찌르고 부하들에게 추대되어 제위에 올랐으나 전하 통일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어만 갔다. 그렇게 재와 강해가 평정되자 중원은 거의 광무제의 세력권으로 들어왔다. 허나 벽지인 진에 응거하는 외효, 상간오지인 촉의 성도에 거점을 둔 공손술 많은 항복해 오지 않았는데 이에 중신들은 두 반군의 토벌을 진언하게 된 것이다. 그때 광무제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닐세, 이미 중원은 평정했으니 그들까지 문제시할 것이 없어. 광무제는 그간 함께 많은 고생을 한 병사들을 하루속히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싶었던 것이다. 도청도설.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한다는 뜻으로 설들은 말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옮기거나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뜬소문을 말한다.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논어 양화편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다.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하는 것은 덕을 버리는 것과 같다. 길거리에서 들은 좋은 말을 마음에 간직하여 자기 수양의 양식으로 삼지 않고 길거리에서 바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버리는 것은 스스로 덕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좋은 말은 마음에 간직하고 자기 것으로 하지 않으면 덕을 쌓을 수 없다는 말이다. 수신 재가치국 평천하하고 하늘의 도를 지상에서 행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던 공자는 그러기 위해선 각자 스스로 억제하고 인덕을 쌓으며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덕을 쌓기 위해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논어에서 이르고 있다. 후한시대 방구가 엮은 한서 예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대체로 소설이라는 것의 기원은 임금이 하층민의 풍속을 알기 위해 하급 관리에게 명하여 서술토록 한 데서 비롯되었다. 즉 세상 이야기라든가 길거리에 뜬 소문은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하는 무리가 지어낸 것이다. 소설이란 말은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원래는 패간 소설이라고 일컬었으나 나중엔 그냥 소설이라고 일컫게 되었다. 순자 권학편에는 다언을 이렇게 훈계하고 있다. 소인배의 학문은 귀로 들어가 곧바로 입으로 흘러나오고 이는 마음속에 새겨두려고 하지 않는다. 귀와 입 사이엔 불과 넷치. 이처럼 짧은 거리를 지날 뿐이라면 어찌 일곱자 몸을 훌륭하게 닦을 수 있겠는가. 옛날에 학문을 한 사람은 자신을 닦기 위해 노력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배운 것을 금방 다른 사람에게 고하고 자기를 위해 마음속에 새겨두려고 하지 않는다. 군자의 학문은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하지만 소인배의 학문은 인간을 못쓰게 망쳐버린 것이다. 그래서 묻지 않는 말도 입 밖으로만 내게 된다. 흔히 이것을 잔소리라고 하며 하나를 묻는데 둘을 말하는 것은 수다라고 한다. 참된 군자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어느 세상에나 오른쪽 귀로 들은 것을 왼쪽 사람에게 털어놓는 수다쟁이 정보통이 많이 있다. 더구나 그 정보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사이 점점 꼬리를 끌게 마련이다. 이런 무리는 해가 될 뿐이라며 공자와 순자는 이렇게 경계하는 것이다. 등농망촉. 농을 얻고 나니 촉을 갖고 싶다는 뜻으로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옛 중국의 후한을 세운 광무제 유수가 처음으로 낙양에 입상하여 이를 도읍으로 삼았을 무렵의 일이다. 당시 전원의 도읍 장안을 점거한 정미 지적의 유분자를 비롯하여 농서의 외효, 촉의 공손술, 수양의 유영, 노강의 이연 등이 할거하고 있었는데 그중 유분자, 유양, 이연 등은 저마다 황제를 일컫는 세력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외유와 공손술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무제에게 토벌되게 되었는데 외유는 광무제와 수호하고 서주상 장군이란 칭호까지 받았으나 광무제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공손술과의 손을 잡고 대항하게 일렀다.
하지만 이미 성나라를 세우고 황제를 참칭하는 공손술은 외우의 사실을 냉대하며 그냥 돌려보내게 된다. 이에 실망한 외우는 생각을 바꾸어 광무제와 다시 수호를 강화하려고 했으나 광무제가 신하가 될 것을 강요했으므로 외우의 양다리 외교는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된 것이다. 건무 9년, 광무제와 대립 상태에 있었던 외우가 병으로 죽자 이듬해 그의 아들 외구순이 항복하기 일렀다. 이때 광무제는 이렇게 말하였다. 인간은 만족할 줄 모른다더니 이미 농을 얻고도 다시 촉을 발했었구나. 마부작침,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참고 계속한다면 언젠간 성공한다는 말이다. 시선으로 불리던 중국 당나라 시대의 시인 이백의 어렸을 적 이야기다. 이백은 아버지의 임지인 촉당의 성도에서 자랐다. 그때 훌륭한 스승을 찾아 상이산에 들어가 수학하였는데 어느 날 공부에 실증난 그는 스승에게 말도 없이 산을 내려오고 말았다. 집을 향해 걷고 있던 이백이 계곡 흐르는 냇가에 이르자 한 노파가 바위에 열심히 도끼를 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백이 의아하며 물었다. 할머니, 지금 뭘 하시고 계십니까? 보면 모르오. 바늘을 만들려고 도끼를 갈고 있는 것이 아니오. 아휴, 할머니, 그렇게 큰 도끼가 간다고 바늘이 되겠습니까? 그럼 되고 말고. 내가 중도에 그만두지 않는다면 당연히 되고 말고. 그때 이백은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이란 말이 마음에 걸렸다. 여기서 생각을 바꾼 그는 노파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 그 이백이 마음이 해이해지면 바늘을 만들려고 했던 노파를 생각하며 계속 정진했다고 한다. 마이 동풍. 말의 귀에 동풍이 불어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대로 흘려버림을 비유하는 말이다. 당나라 시인 이백이 벗 왕심이로부터 한야 독장 유회, 주은방에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느낀 바 있어서 라는 시를 한 수 받자 이에 답하며 왕십이 한야 독장 유회 라고 하는 시를 보냈는데 마이동풍은 이 마지막 구절에 나온다. 장시인 이 시에서 이백은 우리 시인들이 아무리 좋은 시를 지어도 세상 속물들은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며 울분을 터뜨리며 다음과 같이 맺고 있다. 세인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머리를 흔드네. 마치 동풍에 쏘인 말의 귀처럼. 동풍은 봄바람의 뜻으로 그 동풍이 말의 귀를 스쳐봤자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을 것이다. 즉 세인들이 시인의 말이나 걸작에 기울이는 관심도가 낮다. 이백은 이를 비분하고 있는 것이다. 만사휴이. 모든 일이 끝났다, 가망이 없다는 뜻으로 어찌 달리 해볼 도리가 없다는 말이다. 옛 중국의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일어날 때까지 53년 동안 중원은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의 5왕조가 일어났다가 쓰러지곤 했는데 이 시대를 5대라고 한다. 또다시 중원을 벗어난 각 지방에는 전촉, 오, 남한, 형남, 오월, 초, 민, 남당, 후촉, 북한 등 10나라가 있었는데 역사가는 이를 5대 10국이라고 일컫고 있다. 이들 10나라 중에는 형남과 같은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도 있었는데 이 나라의 왕인 고종에는 아들 고부욱을 분별 없이 기여했다. 그래서 고부욱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노한 눈으로 쏘아보더라도 싱글벙글 웃고 마는 것이었다. 이 사실 난 그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싱글벙글 웃고만 있으니 에휴, 만사휴이구나. 과연 백성들의 생각대로 고부욱의 대에 이르러 형남은 멸망하고 만다. 망양지탄, 넓은 바다를 보고 감탄한다는 뜻으로 남의 원대함에 감탄하고 나의 미흡함을 부끄러워 비유한 말이다. 먼 옛날 중국 황하중류의 맹진 땅에 하백이라는 하신이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금빛 찬란히 빛나는 강물을 보고 이렇게 감탄하며 말하였다. 아이고, 이렇게 큰 강은 달리 또 없을 것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늙은 자라 한 마리가 있었다. 아니, 그럼 이 황하보다 더 큰 물이 있단 말인가? 예, 그렇지요. 제가 듣기로는 해 뜨는 쪽에 북해가 있는데 이 세상 모든 강이 사시사철 그곳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 넓이는 실로 황하의 몇 갑절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 큰 강이 정말로 있단 말인가? 어찌되었든 내 눈으로 보기 전엔 절대 못 믿겠네. 황하중류의 맹진을 떠나본 적이 없는 하백은 늙은 자라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윽고 가을이 오자 황하는 연일 쏟아지는 비로 몇 갑절이나 넓어졌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하백은 문득 지난날 늙은 자라가 한 말이 생각났다. 그래서 그는 이 기회를 삼아 강 하류로 내려가 북해를 보기로 했다. 하백이 북해에 이르자 그곳의 해신인 약이 반가이 맞아주었다. 잘 왔소. 진심으로 환영하오. 북해의 해신이 손을 들어 허공을 가르자 파도는 가라앉고 눈앞에 거울 같은 바다가 펼쳐졌다. 아니, 세상에 황하 말고도 이처럼 큰 강이 있었단 말인가? 하백은 이제까지 세상 모르고 살아온 자신이 심히 부끄러웠다. 그는 말하였다. 나는 북해가 크다는 말을 듣고도 지금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지 않았더라면 나는 나의 단결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지요. 북해의 신은 웃으며 말하였다. 당신은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려. 대해를 모르면 그대는 식견이 낮은 신으로 끝나 사물의 도리도 모를 뻔했소이다. 허나 이제 그대는 거기서 벗어난 것이지요. 명경지수, 맑은 거울과 조용한 물이라는 뜻으로 티없이 맑고 고요한 심경을 잃은 말이다. 장자 덕충부 편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춘추 전국시대 노나라의 왕태라는 학덕이 높은 선비가 있었는데
그는 공자와 맞먹을 만큼 많은 제자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 상계는 불만스럽다는 듯 공자에게 물었다. 선생님, 저 올자는 어째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흠모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그것은 그분의 마음이 조용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거울 대신 비춰볼 수 있는 물은 흐르는 물이 아닌 정지에 있는 물이니라. 또 같은 덕충부 편에는 이런 글도 실려 있다. 거울에 흐름이 없으면 먼지가 앉지 않으나 먼지가 묻으면 곧바로 흐려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 또한 오랫동안 현재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맑아지는 것이다. 문전성시, 문 앞이 저자를 이룬다는 뜻으로 권세가나 부잣집 문 앞이 방문객으로 붐빈다는 말이다. 옛 중국 전한말 11대 황제인 애제 때 일이다. 애제가 즉위하자 조종의 실권은 대사마 왕망을 포함한 왕씨 일족으로부터 역시 외척인 부씨, 정씨 두 가문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당시 20세인 애제는 동현이라는 미동과 동성연애에 빠져 가히 국정을 돌보지 않았다. 그 중에서 상서 복야 정승은 거듭 가나다가 애제에게 미움만 사고 만다. 그 무렵 조창이라는 상서령이 있었는데 그는 전형적인 아첨배로 왕실과 인척 간의 정승을 시기하며 모함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애제에게 이렇게 고하였다. 폐하,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정승의 집 문 앞이 저자를 이루고 있사온데 이는 심상치 않은 일이오니 엄중히 문초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애제는 즉시 정승을 불러 물었다. 듣자하니 그대의 문조는 저자와 같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요? 예, 폐하. 신의 문조는 저자와 같으나 신의 마음은 물같이 깨끗합니다. 황공하오나 한 번 더 조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애제는 정승의 소청을 묵살한 채 옥에 가두고야 만다. 그러자 사례가 상소하여 조청의 참언을 공박하고 정승을 변호했으나 애제는 그를 삭탈 관직하고 서인으로 내쳤다. 그 후에 정승은 옥에서 죽고야 말았다. 문전장라, 문 앞에 새 그물을 친다는 뜻으로 권세를 잃거나 빈천해지면 문 앞에 새 그물을 칠 정도로 방문객이 끊어진다는 말이다. 중국 전환시대 7대 황제인 무제 때 금암과 정상기라는 두 현신이 있었다. 그들은 한때 각기 국영의 지위까지 오른 적도 있었지만 둘 다 개성이 강한지라 좌천, 면직, 재등용을 되풀이하다 금왕은 회양태수 끝으로 벼슬을 마치게 된다. 이들이 각기 현직에 있을 땐 방문객이 늘 문정성시를 이루었으나 면직이 되자 방문객은 발길이 뚝 끊어졌다고 한다. 이 이야기의 사마초는 사기 금정열전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금암과 정당시 정도의 현인이라도 재력이 있으면 빈객이 10배로 늘어나지만 재력이 없으면 당장 모두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 보통 사람의 경우는 말할 나이가 있겠는가? 또 적공의 경우는 이렇다. 적공이 정의가 되자 빈객이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붐볐다. 그러나 그가 면직되자 빈객은 금세 발길을 끊었다. 얼마 후 적공은 다시 정의가 되었는데 빈객들이 몰려들자
대문에 이렇게 붙였다고 한다. 한 번 죽고 한 번 삶의 곧 사김의 정을 알고 한 번 가난하고 한 번 부함의 곧 사김의 태도를 알며 한 번 귀하고 한 번 천함의 곧 사김의 정이 나타나네. 미봉. 빈 구석이나 잘못된 것을 그때그때 임시변통으로 꾸며댐을 말한다. 춘추 전국시대 주나라 환왕 13년 일이다. 환왕은 명목상의 천자국으로 전락한 주나라의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 정나라를 치기로 결심한다. 당시 정나라 장공은 날로 강성해지는 국력을 배경으로 천자인 환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환왕은 우선 장공에게서 왕실 경사로서의 정치상 실권을 박탈하게 된다. 이 조치에 분개한 장공이 조연을 중단하자 환왕은 이를 구실로 징벌군을 일으키고 제후들에게 참정을 명하였다. 그렇게 왕명을 받고 객, 채, 위, 진나라 군사가 모이자 환왕은 자신이 총사령관이 되어 정나라를 징벌하러 나섰다. 이윽고 정나라 수갈에 도착한 왕군은 장공군사와 대치했다. 공자인 원은 장공에게 이렇게 진언하였다. 지금 좌군에 속해 있는 진나라의 군세는 국내 정세가 어지럽기 때문에 전의를 잃고 있습니다. 아우니 먼저 진나라 군사부터 공격한다면 반드시 배주할 것입니다. 그러면 환왕이 지휘하는 중군을 혼란에 빠질 것이며 경사인 곽공이 이끄는 채, 위나라의 우군도 지탱하지 못하고 대각할 것이죠. 이때 중군을 친다면 승리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장공은 원의 진언에 따라 원형의 진을 쳤는데 이는 병거를 앞세우고 보병을 뒤따르게 하는 군진으로서 병거와 병거 사이엔 보병으로 미봉하게 된다. 원이 진언한 전략은 적중했고 왕군은 대패하여 환왕은 물러가게 되었다. 반식 재상.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무능한 재상을 비꼬아 이르는 말이다. 옛 당나라 6대 황제인 현종을 도와 당대 최성기를 이른바 개헌의 치를 연 재상은 요승이 되었다. 개원 2년, 현종이 망국의 근원인 사치를 추방하기 위해 우무백관의 호사스런 비단 관복을 정존 앞에 쌓아놓고 불사른 일을 비롯하여 조세와 부역을 감하고 형벌제도를 바로잡아 억울한 죄를 없애고 농병제도를 모병제도로 고친 것 또한 모두 요승의 진언에 따른 개혁이었다. 이처럼 요승은 백성들의 안녕을 꾀하는 일이 곧 나라의 번영의 지름길이라 믿고 늘 이 원칙을 관철하는 데 힘썼다. 특히 정무제걸에 있어서 신속명확함은 그 어느 재상도 요승을 따르지 못했는데 황간 감독부서의 으뜸벼슬인 노예신도 예외가 아니었다. 노예신은 청렴결백하고 근면한 사람이었으나 휴가 중인 요승의 직무를 10여일쯤 대행할 때 요승처럼 신속 재결하지 못함으로써 정무를 크게 정체시키고 말았다. 이때 자신이 요승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걸 체험한 노예신은 매사를 요승에게 상의한 다음에서야 일을 처리하곤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예신을 가리켜 반식재상이라고 냉평하게 된 것이다. 방향무인. 곁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이 여긴다는 뜻으로 주위에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제멋대로 행동함을 잃은 말이다. 춘추 전국시대도 거의 막을 내릴 무렵
바로 진왕이 천하를 통일하기 직전의 일이다. 당시 포항무도한 진왕을 암살하려다 실패한 자객 중 형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위나라 사람이었으나 위나라 원군이 그를 측근으로 서두지 않자 여러 나라를 진전하다 연나라 축의 명수인 고점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형과 고점리는 이내 의기투합하여 매일같이 저제에서 술을 마셨는데, 그렇게 마시다 쥐기가 돌면 고점리는 축을 연주하고 형과는 노래를 불렀다. 그러다 서로 마음속 가마가 벅차오르면서 함께 펑펑 울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배수지진. 물을 등지고 친 진지란 뜻으로 목숨 걸고 어떤 일에 대처하는 경우를 비유한 말이다. 중국 한나라 고조 유방이 제위에 오르기 2년 전의 일이다. 명장 한씨는 유방의 명에 따라 위나라를 쳐부순 다음 조나라로 쳐들어갔다. 그러자 조나라에서는 20만의 군사를 동원하여 조나라로 들어오는 길목인 정영의 협도 출구 쪽에 성체를 구축하고 방어선을 피기 시작했다. 이때 군략가인 이자거가 재상 진여에게 한나라 군사가 협도를 통과할 때 들이치자 건의했으나 이는 채택되지 않았다. 간첩을 통해 이 사실을 난 한씨는 서둘러 협도를 통과하다가 출구를 10리쯤 앞둔 곳에서 일단 행군을 멈추었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한씨는 2000여 기병을 조나라 성체 바로 뒷산에 매복시키기로 하고 이렇게 명하였다. 자, 오늘은 내일 싸움에서 거짓 패주를 한다. 그러면 적군은 패주하는 아군을 추격하려고 성체를 비울 것이야. 그때 제군은 성체를 점령하고 한나라의 깃발을 세우도록 하여라. 그렇게 한씨는 1만여 군사를 협도 출굴 쪽에 보내어 강을 등지고 진을 치게 한 다음 자신은 본대를 이끌고 성체를 향해 나아갔다. 잊고 날이 밝았다. 한나라 군사가 북을 울리며 진격하자 조나라 군사는 성체를 나와 응전하게 된다. 2, 3차의 접전 끝에 한나라 군사는 퇴각하여 강가에 진을 친 부대에 합류했고 승세를 탄 조나라 군사는 이를 맹렬히 추격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틈 한해 2000여의 기병들은 성체를 점령하고 한나라의 깃발을 세우게 된 것이다. 강을 등진 한나라의 군사들은 필사적으로 버텼고 이에 견디지 못한 조나라의 군세가 성체로 돌아와 보니 성체엔 한나라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전쟁은 한신의 대승리로 끝이 났다. 전승 축하연 때 부하 장수들이 연유를 묻자 한신은 이렇게 답하였다. 우리 군사들은 이번에 급히 편성한 오합지졸이 아닌가. 이런 군사는 사지에 두어야만 필사적으로 싸우는 법이야. 하여 배수지진을 한 것이라네. 배중사용. 술잔 속에 비친 뱀의 그림자란 뜻으로 쓸데없는 의심을 품고 스스로 고민함을 비유한 말이다. 옛 중국 진나라에 악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집이 가난하여 독학을 했지만 늘 영리하고 신중하여 늘 주위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잘했다. 훗날 수재로 청거되어 벼슬길에 나아가서 역시 그는 매사에 신중했다. 그런 악광이 하남 태수로 있을 때 일이다. 자주 놀러오던 친구가 웬일로 찾아오지 않았다. 이에 악광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를 찾아가 물어왔다. 아니, 자네 웬일인가? 요샌 통 얼굴도 안 비추니. 그러자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번에 우리가 술을 마실 때 얘길세. 그때 술을 막 마시려는데 잔속에 뱀이 보이지 않겠나. 기분이 언짢았지만 그냥 마셨지. 근데 그 후로 몸이 좋지 않다네. 악강은 이상한 일도 다 있다고 생각했다. 지난번 술자리인 관가의 자기 방이었고 그 방 벽엔 활이 걸려 있었다. 그 활에 오칠로 한 뱀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안강은 그 친구를 다시 초대해 저번에 앉았던 그 자리에 앉히고 술잔을 따르며 말하였다. 어떤가? 또 뭐가 보이나? 그래, 전번과 마찬가지네. 그래, 그건 저 활에 그려져 있는 뱀 그림자일세. 이제 알겠나? 그 친구는 그제야 깨닫고 병이 씻은 듯 나았다고 한다. 백년 하청. 백년을 기다린다 해도 황하의 흐린 물은 맑아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아무리 오래 기다린다고 해도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비유한 말이다. 춘추 전국시대의 중반, 주나라 영왕 7년 적나라한 위기에 빠졌다. 초나라의 속국인 채나를 친 것이 화가 되어 초나라의 보복 공격을 받게 된 것이다. 곧 주신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으나 의견은 초나라에 항복하자는 화친론과 진나라의 구원군을 기다리며 싸우자는 주전론으로 나뉘었다. 양쪽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대부인 자사가 말하였다. 옛 주나라의 시에 황하의 흐린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린다고 해도 인간의 짧은 수명으론 아무래도 부족하다 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진나라의 구원군을 기다린다는 것은 백년 하청일 따름이요. 그런 일단 조나라에 복종하여 이 백성들의 불안을 씻어주도록 합시다. 이리하여 적나라는 초나라와 화친을 맺고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백명서생. 오로지 글만 읽어서 세상 일에는 경험이 없는 젊은이를 말한다. 중국 남북조 시대 심경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무예를 닦아 그 기량이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다. 전왕조인 동진의 손은 장군이 반란을 일으킬 때 그는 불과 10세 어린 나이로 일단을 이끌고 반란군과 싸워 번번이 승리를 하며 무명을 떨쳤다.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이민족 반란을 진압할 공로로 장군에 임명되게 되었는데 문제에 이어 즉위한 효무제 땐 도빈 건강을 지키는 방위 책임자로 승진하게 되었다. 그것도 많은 공을 세워 건무장군에 임명되어 결국 병경 수비군의 총수로 부임하게 된다. 어느 날 효무제는 신경지가 배속한 자리에 문신들을 불러놓고 숙적인 부기를 치기 위한 출병을 논의했다. 이에 신경지는 북벌 실패의 전례를 들어 출병을 반대하며 말하였다. 폐하, 밭가리는 농부에게 맡기고 바느질은 안악내에게 맡겨야 하옵니다. 하운데 폐하께서는 어찌 북벌 출병을 백면서생과 논의하려 하십니까? 그러나 효무제는 신경제의 의견을 듣지 않고 문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된다. 하여 크게 패하고 만 것이다. 도외시. 안중에 두지 않고 무시해버리거나 문제 삼지 않음을 뜻함.
중국 후한의 시조 광무제 때 일이다. 광무제 유수는 한나라를 빼앗아 신나라를 세운 왕망을 멸하고 유언을 황제로 삼아 한나라를 재응하게 되었다. 대사마가 된 유수는 그 후 동마, 정미 등의 반란군을 무찌르고 부하들에게 추대되어 제위에 올랐으나 전하 통일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어만 갔다. 그렇게 재와 강해가 평정되자 중원은 거의 광무제의 세력권으로 들어왔다. 허나 벽지인 진에 응거하는 외효, 상간오지인 촉의 성도에 거점을 둔 공손술 많은 항복해 오지 않았는데 이에 중신들은 두 반군의 토벌을 진언하게 된 것이다. 그때 광무제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닐세, 이미 중원은 평정했으니 그들까지 문제시할 것이 없어. 광무제는 그간 함께 많은 고생을 한 병사들을 하루속히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싶었던 것이다. 도청도설.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한다는 뜻으로 설들은 말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옮기거나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뜬소문을 말한다.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논어 양화편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다.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하는 것은 덕을 버리는 것과 같다. 길거리에서 들은 좋은 말을 마음에 간직하여 자기 수양의 양식으로 삼지 않고 길거리에서 바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버리는 것은 스스로 덕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좋은 말은 마음에 간직하고 자기 것으로 하지 않으면 덕을 쌓을 수 없다는 말이다. 수신 재가치국 평천하하고 하늘의 도를 지상에서 행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던 공자는 그러기 위해선 각자 스스로 억제하고 인덕을 쌓으며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덕을 쌓기 위해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논어에서 이르고 있다. 후한시대 방구가 엮은 한서, 예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대체로 소설이라는 것의 기원은 임금이 하층민의 풍속을 알기 위해 하급 관리에게 명하여 서술토록 한 데서 비롯되었다. 즉 세상 이야기라든가 길거리에 뜬 소문은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하는 무리가 지어낸 것이다. 소설이란 말은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원래는 패간 소설이라고 일컬었으나 나중엔 그냥 소설이라고 일컫게 되었다. 순자 권학편에는 다원을 이렇게 훈계하고 있다. 소인배의 학문은 귀로 들어가 곧바로 입으로 흘러나오고 이는 마음속에 새겨두려고 하지 않는다. 귀와 입 사이엔 불과 넷치 이처럼 짧은 거리를 지날 뿐이라면 어찌 일곱 자 몸을 훌륭하게 닦을 수 있겠는가. 옛날에 학문을 한 사람은 자신을 닦기 위해 노력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배운 것을 금방 다른 사람에게 고하고 자기를 위해 마음속에 새겨두려고 하지 않는다. 군자의 학문은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하지만 소인배의 학문은 인간을 못쓰게 망쳐버린 것이다. 그래서 묻지 않는 말도 입 밖으로만 내게 된다. 흔히 이것을 잔소리라고 하며 하나를 묻는데 둘을 말하는 것은 수다라고 한다. 참된 군자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어느 세상에나 오른쪽 귀로 들은 것을 왼쪽 사람에게 털어놓는 수다쟁이 정보통이 많이 있다. 더구나 그 정보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사이 점점 꼬리를 끌게 마련이다. 이런 무리는 해가 될 뿐이라며 공자와 순자는 이렇게 경계하는 것이다.
등농망촉. 농을 얻고 나니 촉을 갖고 싶다는 뜻으로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옛 중국의 후한을 세운 광무제 유수가 처음으로 낙양에 입상하여 이를 도읍으로 삼았을 무렵의 일이다. 당시 전원의 도읍 장안을 점거한 정미 지적의 유분자를 비롯하여 농서의 외효, 촉의 공손술, 수양의 유영, 노강의 이연 등이 할거하고 있었는데, 그중 유분자, 유양, 이연 등은 저마다 황제를 일컫는 세력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외유와 공손술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무제에게 토벌되게 되었는데, 외유는 광무제와 수호하고 서주상 장군이란 칭호까지 받았으나 광무제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공손술과의 손을 잡고 대항하게 일렀다. 하지만 이미 성나라를 세우고 황제를 참증하는 공손술은 외유의 사실을 냉대하며 그냥 돌려보내게 된다. 이에 실망한 외유는 생각을 바꾸어 광무제와 다시 수호를 강화하려고 했으나 광무제가 신하가 될 것을 강요했으므로 외유의 양다리 외교는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된 것이다. 건무 9년, 광무제와 대립 상태에 있었던 외유가 병으로 죽자 이듬해 그의 아들 외구순이 항복하기 일렀다. 이때 광무제는 이렇게 말하였다. 인간은 만족할 줄 모른다더니 이미 농을 얻고도 다시 촉을 바랬었구나. 마부작침.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참고 계속한다면 언젠간 성공한다는 말이다. 시선으로 불리던 중국 당나라 시대의 신 이백의 어렸을 적 이야기다. 이백은 아버지의 임지인 촉당의 성도에서 자랐다. 그때 훌륭한 스승을 찾아 상이산에 들어가 수학하였는데, 어느 날 공부에 실증난 그는 스승에게 말도 없이 산을 내려오고 말았다. 집을 향해 걷고 있던 이백이 계곡 흐르는 냇가에 이르자 한 노파가 바위에 열심히 도끼를 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백이 의아하며 물었다. 할머니, 지금 뭘 하시고 계십니까? 보면 모르오. 바늘을 만들려고 도끼를 갈고 있는 것이 아니오. 아휴, 할머니, 그렇게 큰 도끼가 간다고 바늘이 되겠습니까? 그럼 되고 말고. 내가 중도에 그만두지 않는다면 당연히 되고 말고. 그때 이백은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이란 말이 마음에 걸렸다. 여기서 생각을 바꾼 그는 노파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 그 이백이 마음이 해이해지면 바늘을 만들려고 했던 노파를 생각하며 계속 정진했다고 한다. 마이 동풍. 말의 귀에 동풍이 불어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대로 흘려버림을 비유하는 말이다. 당나라 시인 이백이 벗 왕심이로부터 한야 독장 유회, 주은방에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느낀 바 있어서 라는 시를 한 수 받자 이에 답하며 왕십이 한야 독장 유회라고 하는 시를 보냈는데, 마이동풍은 이 마지막 구절에 나온다. 장시인 이 시에서 이백은 우리 시인들이 아무리 좋은 시를 지어도 세상 속물들은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며 울분을 터뜨리며 다음과 같이 맺고 있다.
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머리를 흔드네. 마치 동풍에 쏘인 말의 귀처럼. 동풍은 봄바람의 뜻으로 그 동풍이 말의 귀를 스쳐봤자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을 것이다. 즉 새인들이 시인의 말이나 걸작에 기울이는 관심도가 낮다. 이백은 이를 비분하고 있는 것이다. 만사휴이, 모든 일이 끝났다, 가망이 없다는 뜻으로 어찌 달리 해볼 도리가 없다는 말이다. 옛 중국의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일어날 때까지 53년 동안 중원은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의 다섯 왕조가 일어났다가 쓰러지곤 했는데 이 시대를 오대라고 한다. 또다시 중원을 벗어난 각 지방에는 전촉, 오, 남한, 형남, 오월, 초, 민, 남당, 후촉, 북한 등 열 나라가 있었는데 역사가는 이를 5대 10국이라고 일컫고 있다. 이들 열 나라 중에는 형남과 같은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도 있었는데 이 나라의 왕인 고종에는 아들 고부욱을 분별 없이 기여했다. 그래서 고부욱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노한 눈으로 쏘아보더라도 싱글벙글 웃고 마는 것이었다. 이 사실 난 그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싱글벙글 웃고만 있으니 에휴, 만사휴이구나. 과연 백성들의 생각대로 고부욱의 대에 이르러 형남은 멸망하고 만다. 망향지탄, 넓은 바다를 보고 감탄한다는 뜻으로 남의 원대함에 감탄하고 나의 미흡함을 부끄러워 비유한 말이다. 먼 옛날 중국 황하중류의 맹진 땅에 하백이라는 하신이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금빛 찬란히 빛나는 강물을 보고 이렇게 감탄하며 말하였다. 아이고, 이렇게 큰 강은 달리 또 없을 것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늙은 자라 한 마리가 있었다. 아니, 그럼 이 황하보다 더 큰 물이 있단 말인가? 예, 그렇지요. 제가 듣기로는 해 뜨는 쪽에 북해가 있는데 이 세상 모든 강이 사시사철 그곳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 넓이는 실로 황하의 몇 갑절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 큰 강이 정말로 있단 말인가? 어찌되었든 내 눈으로 보기 전엔 절대 못 믿겠네. 황하중류의 맹진을 떠나본 적이 없는 하백은 늙은 자라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윽고 가을이 오자 황하는 연일 쏟아지는 비로 몇 갑절이나 넓어졌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하백은 문득 지난날 늙은 자라가 한 말이 생각났다. 그래서 그는 이 기회를 삼아 강 하류로 내려가 북해를 보기로 했다. 하백이 북해에 이르자 그곳의 해신인 약이 반가이 맞아주었다. 잘 왔소. 진심으로 환영하오. 북해의 해신이 손을 들어 허공을 가르자 파도는 가라앉고 눈앞에 거울 같은 바다가 펼쳐졌다. 아니, 세상에 황하 말고도 이처럼 큰 강이 있었단 말인가? 하백은 이제까지 세상 모르고 살아온 자신이 심히 부끄러웠다. 그는 말하였다. 나는 북해가 크다는 말을 듣고도 지금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지 않았더라면
나는 나의 단결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지요. 부케 씨는 웃으며 말하였다. 당신은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려. 대해를 모르면 그대는 식견이 낮은 신으로 끝나 사물의 도리도 모를 뻔했소이다. 허나 이제 그대는 거기서 벗어난 것이지요. 명경지수, 맑은 거울과 조용한 물이라는 뜻으로 티없이 맑고 고요한 심경을 잃은 말이다. 장자 덕충부 편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춘추 전국시대 노나라의 왕태라는 학덕이 높은 선비가 있었는데 그는 공자와 맞먹을 만큼 많은 제자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 상계는 불만스럽다는 듯 공자에게 물었다. 선생님, 저 올자는 어째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흠모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그것은 그분의 마음이 조용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거울 대신 비춰볼 수 있는 물은 흐르는 물이 아닌 정지에 있는 물이니라. 또 같은 덕충부 편에는 이런 글도 실려 있다. 거울에 흐름이 없으면 먼지가 앉지 않으나 먼지가 묻으면 곧바로 흐려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 또한 오랫동안 현재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맑아지는 것이다. 문전성시, 문 앞이 저자를 이룬다는 뜻으로 권세가나 부잣집 문 앞이 방문객으로 붐빈다는 말이다. 옛 중국 전한말 11대 황제인 에제 때 일이다. 에제가 즉위하자 조종의 실권은 대사마 왕망을 포함한 왕씨 일족으로부터 역시 외척인 부씨, 정씨 두 가문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당시 20세인 에제는 동현이라는 미동과 동성연애에 빠져 가히 국정을 돌보지 않았다. 그 중에서 상서 복야 정승은 거듭 가나다가 에제에게 미움만 사고 만다. 그 무렵 조창이라는 상서령이 있었는데 그는 전형적인 아첨배로 왕실과 인척 간의 정승을 시기하며 모함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에제에게 이렇게 고하였다. 폐하,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정승의 집 문 앞이 저자를 이루고 있사온데 이는 심상치 않은 일이오니 엄중히 문초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에제는 즉시 정승을 불러 물었다. 듣자하니 그대의 문조는 저자와 같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요? 예, 폐하. 신의 문조는 저자와 같으나 신의 마음은 물같이 깨끗합니다. 황공하오나 한 번 더 조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정승의 소청을 묵살한 채 옥에 가두고야 만다. 그러자 사례가 상소하여 조청의 참언을 공박하고 정승을 변호했으나 에제는 그를 삭탈 관직하고 서인으로 내쳤다. 그 후에 정승은 옥에서 죽고야 말았다. 문전장라, 문 앞에 새 그물을 친다는 뜻으로 권세를 잃거나 빈천해지면 문 앞에 새 그물을 칠 정도로 방문객이 끊어진다는 말이다. 중국 전환시대 7대 황제인 무제 때 금암과 정상기라는 두 현신이 있었다. 그들은 한때 각기 국영의 지위까지 오른 적도 있었지만 둘 다 개성이 강한지라 좌천, 면직,
제 등용을 되풀이하다 금왕은 회양태수 끝으로 벼슬을 마치게 된다. 이들이 각기 현직에 있을 땐 방문객이 늘 문정성시를 이루었으나 면직이 되자 방문객은 발길이 뚝 끊어졌다고 한다. 이 이야기의 사마초는 사기 금정열전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금암과 정당시 정도의 현인이라도 재력이 있으면 빈객이 10배로 늘어나지만 재력이 없으면 당장 모두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 보통 사람의 경우는 말할 나이가 있겠는가? 또 적공의 경우는 이렇다. 적공이 정의가 되자 빈객이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붐볐다. 그러나 그가 면직되자 빈객은 금세 발길을 끊었다. 얼마 후 적공은 다시 정의가 되었는데 빈객들이 몰려들자 대문에 이렇게 붙였다고 한다. 한 번 죽고 한 번 삶의 곧 사김의 정을 알고 한 번 가난하고 한 번 부함의 곧 사김의 태도를 알며 한 번 귀하고 한 번 천함의 곧 사김의 정이 나타나네. 미봉. 빈 구석이나 잘못된 것을 그때그때 임시변통으로 꾸며댐을 말한다. 춘추 전국시대 주나라 환왕 13년 일이다. 환왕은 명목상의 천자국으로 전락한 주나라의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 정나라를 치기로 결심한다. 당시 정나라 장공은 날로 강성해지는 국력을 배경으로 천자인 환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환왕은 우선 장공에게서 왕실 경사로서의 정치상 실권을 박탈하게 된다. 이 조치에 분개한 장공이 조연을 중단하자 환왕은 이를 구실로 징벌군을 일으키고 제후들에게 참정을 명하였다. 그렇게 왕명을 받고 객, 채, 위, 진나라 군사가 모이자 환왕은 자신이 총사령관이 되어 정나라를 징벌하러 나섰다. 이윽고 정나라 수갈에 도착한 왕군은 장공군사와 대치했다. 공자인 원은 장공에게 이렇게 진언하였다. 지금 좌군에 속해 있는 진나라의 군세는 국내 정세가 어지럽기 때문에 전의를 잃고 있습니다. 아우니 먼저 진나라 군사부터 공격한다면 반드시 배주할 것입니다. 그러면 환왕이 지휘하는 중군을 혼란에 빠질 것이며 경사인 곽공이 이끄는 채, 위나라의 우군도 지탱하지 못하고 대각할 것이죠. 이때 중군을 친다면 승리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장공은 원의 진언에 따라 원형의 진을 쳤는데 이는 병거를 앞세우고 보병을 뒤따르게 하는 군진으로서 병거와 병거 사이엔 보병으로 미봉하게 된다. 원이 진언한 전략은 적중했고 왕군은 대패하여 환왕은 물러가게 되었다. 반식 재상.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무능한 재상을 비꼬아 이르는 말이다. 옛 당나라 6대 황제인 현종을 도와 당대 최성기를 이른바 개헌의 치를 연 재상은 요승이 되었다. 개원 2년 현종이 망국의 근원인 사치를 추방하기 위해 우무백관의 호사스런 비단 관복을 정존 앞에 쌓아놓고 불사른 일을 비롯하여 조세와 부역을 감하고 형벌제도를 바로잡아 억울한 죄를 없애고 농병제도를 모병제도로 고친 것 또한 모두 요승의 진언에 따른 개혁이었다. 이처럼 요승은 백성들의 안녕을 꾀하는 일이 곧 나라의 번영의 지름길이라 믿고 늘 이 원칙을 관철하는 데 힘썼다. 특히 정무재걸에 있어서 신속명확함은 그 어느 재상도 요승을 따르지 못했는데 황간 감독부서의 으뜸 벼슬인
노예신도 예외가 아니었다. 노예신은 청렴결백하고 근면한 사람이었으나 휴가 중인 요승의 직무를 10여일쯤 대행할 때 요승처럼 신속 재결하지 못함으로써 정무를 크게 정체시키고 말았다. 이때 자신이 요승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걸 체험한 노예신은 매사를 요승에게 상의한 다음에서야 일을 처리하곤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예신을 가리켜 반식재상이라고 냉평하게 된 것이다. 방향무인. 곁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이 여긴다는 뜻으로 주위에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제멋대로 행동함을 이른 말이다. 춘추 전국시대도 거의 막을 내릴 무렵, 바로 진왕이 천하를 통일하기 직전의 일이다. 당시 포항무도한 진왕을 암살하려다 실패한 자객 중 형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위나라 사람이었으나 위나라 원군이 그를 측근으로 서두지 않자 여러 나라를 진전하다 연나라 축의 명수인 고점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형과 고점리는 이내 의기투합하여 매일같이 저제에서 술을 마셨는데, 그렇게 마시다 쥐기가 돌면 고점리는 축을 연주하고 형과는 노래를 불렀다. 그러다 서로 마음속 가마가 벅차오르면서 함께 펑펑 울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배수지진. 물을 등지고 친 진지란 뜻으로 목숨 걸고 어떤 일에 대처하는 경우를 비유한 말이다. 중국 한나라 고조 유방이 제위에 오르기 2년 전의 일이다. 명장 한씨는 유방의 명에 따라 위나라를 쳐부순 다음 조나라로 쳐들어갔다. 그러자 조나라에서는 20만의 군사를 동원하여 조나라로 들어오는 길목인 정영의 협도 출구 쪽에 성체를 구축하고 방어선을 피기 시작했다. 이때 군략가인 이자거가 재상 진여에게 한나라 군사가 협도를 통과할 때 들이치자 건의했으나 이는 채택되지 않았다. 간첩을 통해 이 사실을 난 한씨는 서둘러 협도를 통과하다가 출구를 10리쯤 앞둔 곳에서 일단 행군을 멈추었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한씨는 2천여 기병을 조나라 성체 바로 뒷산에 매복시키기로 하고 이렇게 명하였다. 자, 오늘은 내일 싸움에서 거짓 패주를 한다. 그러면 적군은 패주하는 아군을 추격하려고 성체를 비울 것이야. 그때 제군은 성체를 점령하고 한나라의 깃발을 세우도록 하여라. 그렇게 한씨는 1만여 군사를 협도 출굴 쪽에 보내어 강을 등지고 진을 치게 한 다음 자신은 본대를 이끌고 성체를 향해 나아갔다. 잊고 날이 밝았다. 한나라 군사가 북을 울리며 진격하자 조나라 군사는 성체를 나와 응전하게 된다. 2, 3차의 접전 끝에 한나라 군사는 퇴각하여 강가에 진을 친 부대에 합류했고 승세를 탄 조나라 군사는 이를 맹렬히 추격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틈 한해 2천여의 기병들은 성체를 점령하고 한나라의 깃발을 세우게 된 것이다. 강을 등진 한나라의 군사들은 필사적으로 버텼고 이에 견디지 못한 조나라의 군세가 성체로 돌아와 보니 성체엔 한나라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전쟁은 한신의 대승리로 끝이 났다. 전승 축하연 때 부하 장수들이 연유를 묻자 한신은 이렇게 답하였다. 우리 군사들은 이번에 급히 편성한 오합지졸이 아닌가. 이런 군사는 사지에 두어야만 필사적으로 싸우는 법이야. 하여 배수지진을 한 것이라네.
배중사용. 술잔 속에 비친 뱀의 그림자란 뜻으로 쓸데없는 의심을 품고 스스로 고민함을 비유한 말이다. 옛 중국 진나라에 악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집이 가난하여 독학을 했지만 늘 영리하고 신중하여 늘 주위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잘했다. 훗날 수제로 청거되어 벼슬길에 나아가서 역시 그는 매사에 신중했다. 그런 악광이 하남 태수로 있을 때 일이다. 자주 놀러오던 친구가 웬일로 찾아오지 않았다. 이에 악광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를 찾아가 물어왔다. 아니, 자네 웬일인가? 요샌 통 얼굴도 안 비치니. 그러자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번에 우리가 술을 마실 때 얘길세. 그때 술을 막 마시려는데 잔 속에 뱀이 보이지 않겠나? 기분이 언짢았지만 그냥 마셨지. 근데 그 후로 몸이 좋지 않다네. 악강은 이상한 일도 다 했다고 생각했다. 지난번 술자리인 관가의 자기 방이었고 그 방 벽엔 활이 걸려 있었다. 그 활에 오칠로 한 뱀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안강은 그 친구를 다시 초대해 저번에 앉았던 그 자리에 앉히고 술잔을 따르며 말하였다. 어떤가? 또 뭐가 보이나? 그래, 전번과 마찬가지네. 그래, 그건 저 활에 그려져 있는 뱀 그림자일세. 이제 알겠나? 그 친구는 그제야 깨닫고 병이 씻은 듯 나았다고 한다.